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026년 2월 24일 화요일이네요. 여러분과 함께 지식과 통찰의 바다로 떠나는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막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들 속에서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 있는 조각들을 찾아내서 맞춰보는 시간이죠. 그렇죠.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보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펴볼 자료는요. 장애인 복지와 인권,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의 생생한 소식들을 총망라한 월간 세보람 372호 2026년 2월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새롭게 도입된 법안이나 제도를 건조하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도의 변화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과 문화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새로운 공감의 다리를 놓고 있는지 그 역동적인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겉보기에는 사법, 고용, 기술, 지역사회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파편적인 소식들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다.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변화가 미시적인 일상의 인권 문제,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떤 패턴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입니다. 거대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그것이 누군가의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탐구 영역은 시스템의 진화입니다. 이른바 그 서류 뭉치에서 벗어나 진짜 일상으로 도약하는 변화들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죠. 지난 2월 1일자로 사법 시스템의 문턱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사법 지원 예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데 예전에는 법원의 사법 지원을 받으려면 복잡한 양식의 서면으로만 신청해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큰 장벽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구두로 말하거나 전화, 심지어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 거죠. 게다가 이 지원 대상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법 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장애인까지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우리나라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것이 무려 2008년의 일입니다. 잠깐만요. 2008년이요? 비준을 그때 했는데 지금까지 전국 법원이 공통으로 따를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기관마다 지원 방식이 제각각이었다는 뜻인가요? 거의 18년 만에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거네요. 네, 그 18년이라는 공백이 바로 현장의 장애인들이 겪어야 했던 사법 접근성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번 발표회에 참석했던 김미연 유엔장애인 권리위원장의 한 말이 아주 와닿는데요. 예, 어떤 평가를 하셨죠?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이 규정한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접근권이 이번 예교를 통해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의미 있는 갈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오랜 기다림의 맥락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야 비로소 법 앞의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매뉴얼로 번역된 셈입니다. 18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매뉴얼이라니 참 제도의 시계는 정말 느리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의 지갑 속 시계는 아주 빠르게 미래로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모바일 신분증 이야기 하시는 거군요. 내장된 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무료입니다. 14세 미만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편리해졌다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통찰을 얻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존엄성과 프라이버시의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신분을 증명할 때마다 지갑에서 실물 카드를 꺼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장애를 시각적으로 선언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원치 않는 시선도 감내해야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디지털 지갑 속에 다른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들과 함께 조용히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기술이 편의를 넘어 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죠. 이 법안은 최보윤 의원의 발의로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아주 세심한 디테일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어떤 디테일인가요? 모바일 복지카드 표기 아래에 영문으로 디서빌리티 카드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거나 외국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영문 표기가 없어서 겪었던 실질적인 제약을 해소한 겁니다. 와, 영문 표기 하나가 들어간 거군요.
네,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텍스트 한 줄로 정책에 반영되었고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국경을 넘는 자유를 주게 된 거죠. 그 작은 디테일이 일상을 크게 바꾸는 법이죠. 일상하니까 직장생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네요.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죠. 네, 현재 3.1%에서 2027년에는 3.3%, 그리고 2029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기업이 이 비율을 달성하면 고용 개선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도 포함됐고요. 이게 퍼센티지로만 들으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걸 사람의 숫자로 치환해 볼까요? 100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장애인 직원의 책상을 3개에서 3.5개, 즉 4개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00명 중에 4명이요? 네, 겨우 책상 하나 져 놓는 게 뭐가 어렵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하나 내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명을 위해 기존의 직무를 재설계하고 사내의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겠네요. 공간부터 업무 프로세스까지 다 바꿔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아닌 민간 기업의 무작정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장려금이라는 현실적인 완충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은 꽤 영리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제도와 시스템이 참 매끄럽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아니,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해야 할 현실의 이면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방금 우리가 제도의 눈부신 발전과 디테일을 칭찬했는데 법이 닿지 않거나 왜곡되는 현장의 벽은 무서울 정도로 높습니다. 한 휠체어 사용자가 숙박 앱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고 밤늦게 도착했는데 현장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객실이 없다며 숙박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권위 현장 조사 결과 이 호텔은 7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74개면 규모가 꽤 큰데요. 그렇죠. 관련 법령상 이 정도 규모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와 안전바를 갖춘 장애인 객실을 최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건축 허가가 납니다.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있어야 할 그 법정 장애인 객실을 호텔 측이 임의로 불법 개조해서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휠체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세탁기를 채워놓은 거네요.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에 몰래 용도를 변경해버린 거군요. 투숙객이 한밤중에 쫓겨나야 했던 이유가 법적인 객실을 세탁실로 써버린 호텔의 얄팍한 상술 때문이었다니 정말 씁쓸한 일이죠. 제도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법으로 아무리 편의시설을 만들어놔도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네요. 맞습니다. 편의시설을 의무화해서 도면상에 그려넣더라도 준공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직결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모바일 등록증을 발의했던 최보연 의원이 현재 편의시설 사후 모니터링 강화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건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도는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시하고 살아 움직이게 관리해야만 그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콘크리트가 어떻게 폭력으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인권위 권고 사례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보통 2주 정도 걸리는데 고층에 살면 매일매일이 등산이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집안이죠. 그런데 한 아파트에서 1급 지체장애인이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 내놓은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계단 중간에 달랑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놨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대처네요. 상상해보세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에게 에베레스트 등산로 중간에 바위 하나 놔주고 힘들면 여기서 쉬어가세요 라고 한 거랑 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단순한 아파트 주민 간의 층간소음이나 주차 시비 같은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권과 이동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침해입니다. 이동권과 생활권의 침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2주 동안 그 장애인분은 의료기관 방문도, 관공서 업무도, 심지어 매일 오던 요양보호사의 방문조차 받을 수 없는 철저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존의 위협이죠. 의자 하나 덩그러니 놓아둔 그 행위 자체가 끔찍한 차별이라는 걸 인권위도 명확히 지적했고요. 그렇다면 관리사무소나 지자체는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걸까요? 안내문 한 장 붙이거나 계단에 의자 하나 두는 면피성 조치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자체와 연계해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특수 장비와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하고 식료품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며 위급 상황을 대비한 긴급 건강체크 동선을 짜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야 합니다. 제도가 일상의 틈새를 메우지 못하고 멈춰선 곳에서 어떻게 차별이 자라나는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이렇게 물리적인 건축물과 제도의 맹점을 이야기하다 보니 참 답답해지는데요. 하지만 시선을 조금 돌려보면 흥미로운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리적인 벽이 막힌 곳에서 기술이 새로운 공감의 다리를 놓고 있잖아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다크닝이라는 특별한 가상현실 VR 전시 이야기입니다. 체코의 온드레이 모라베트 감독이 자신의 청소년기 우울증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18분짜리 VR 애니메이션이죠. 이 전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팔이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아니잖아요.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내면의 고통이기 때문에 타인이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힘내라는 말조차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고통이죠. 그런데 감독은 자신이 겪은 우울감을 어두워진이라는 시각적, 청각적 체험으로 변환해서 VR 헤드셋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그 감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게임 속 몬스터를 잡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우울증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체험이군요. 기술이 오락을 넘어 인간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뛰어넘어 감각적인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훌륭한 장면입니다.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공감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오감을 깨워 공감의 폭을 넓히는 시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감 오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국보인 반가 사유상을 감상하는데 흥미롭게도 시각을 제한해버립니다. 눈을 가리고 감상하는 방식이군요. 네, 눈을 가리고 오직 손끝의 촉각, 코끝의 후각, 귀에 들리는 청각만으로 문화유산을 경험하는 거죠. 매주 화, 목, 토요일에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 기획이 정말 멋진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장애 유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방식을 말하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요? 이 공간 오감은 처음 개관했던 2023년에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지금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비장애인들도 같이요?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구별해둔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평소 쓰지 않던 감각을 일깨우며 함께 섞여서 문화를 향유하는 지저원 에이니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공간 교육에 적용된 것입니다. 분리해서 통합으로 넘어가는 그 철학이 참 아름답습니다. 통합과 존중의 의미를 담은 10주년 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지난 2월 3일이 한국 수어의 날이었는데 한국 수어 언어법이 제정된 지 딱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농인의 고유 언어인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 10년이 흘렀네요. 지난 10년의 변화를 반추해보면 의미가 깊습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정부 브리핑이나 방송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죠? 수어가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농인들의 독자적인 사고체계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담아내는 독립된 언어로서 사회적 존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존재가 세상에 뚜렷하게 각인된다는 뜻이니까요. 언어가 곧 그 사람들의 세계니까요. 기술이 신체적 한계를 직접적으로 보완해주는 현장도 눈에 띕니다. 용인 철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시작된 모닝워크라는 로봇 보행 재활 훈련 사업인데요. 네, 아주 주목할 만한 기술 도입입니다. 연인원 1,600명에게 제공되는 이 훈련은 단순한 러닝머신 걷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보행 능력과 근육의 미세한 변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완벽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더라고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라는 시대의 최전선에 있는 기술들이 주식시장의 차트를 분석하거나 자율주행차를 굴리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려는 그 간절한 의지를 물리적으로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감동적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의 첫 번째 수혜자는 늘 가장 그것이 절실한 곳이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적인 정책과 최첨단 기술의 세계를 누볐다면 이제 그 변화들이 실제로 땅에 발을 딛고 싹을 틔우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소식들이죠. 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작지만 폭발력 있는 혁신들인데요. 전북 익산시청 1층 로비에는 아이가 데브리싱 116호점 카페가 열렸습니다.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5명이 일하는 곳인데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이 시청 로비에서 매일 수많은 시민들과 마주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무대인 셈입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경북 포항에서는 지역 여성장애인 8명을 위한 난타교실이 열렸습니다. 난타교실 같은 문화활동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용 여가 활동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강력한 심리적 치유와 소속감의 형성이 있습니다. 타악기를 두드리는 신체 활동을 통해 움츠러들었던 신체 감각을 깨우고 무엇보다 8명이 함께 하나의 박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함께 리듬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소통이니까요. 그리고 경북 예천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5명 규모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해서 관공서 우편물 분류나 주차 단속 보조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충북 진천에서는 직업훈련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풀무원 두부 공장으로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는 건 큰 동기부여가 되죠. 산업 현장의 냄새와 기계 소리를 직접 느끼며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는 여성단체와 양해각서를 맺고 현장에서 뛰는 장애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맞춤형 의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옷맵시나 활동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이 활기찬 지역 소식들의 방점을 찍는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더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자체의 인프라 투자인데요. 네오에이블이라는 기업이 전국 지체장애인협회에 200대, 전남지장협에 22대의 특별한 휠체어를 기부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가요? 이 기업은 원래 인공지능 기반의 체압 분석 기술을 다루는 곳인데 이들이 기부한 것은 다름 아닌 낙상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휠체어입니다. 기업이 가진 고도의 기술력이 이윤 창출에만 머물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인 낙상을 예방하는 안전한 이동권으로 직결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 체압 분석 인공지능으로 낙상을 막는다니 든든하네요.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이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80곳을 선정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학령기가 지난 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2026년 2월의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이 개인의 보행 데이터를 분석해 걷기에 돕고 가상현실 기기로 타인의 깊은 우울감까지 감각적으로 꿰뚫어보는 놀라운 공감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대단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용 객실을 세탁실로 불법 개조해버리는 얄팍한 이기심과 엘리베이터 공사 중에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계단 중간에 의자 하나 던져두고 책임을 다했다고 믿는 끔찍한 무심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하시거나 집 밖을 나서실 때 여러분의 일상적인 동선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오르내리는 계단, 1초 만에 타고 내리는 승강기, 자주 가는 식당의 문턱, 심지어 매일 수십 번씩 터치하는 스마트폰의 앱 하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절망의 장벽일 수 있고 반대로 자유를 향해 활짝 열린 아름다운 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장벽이거나 문이거나
오늘 살펴본 수많은 정책과 기술은 결국 그 장벽을 부수고 모두를 위한 문을 넓혀가기 위한 치열한 분투의 기록들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뇌리를 스칠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우리는 지금 머리에 VR 헤드셋 하나만 쓰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타인의 깊은 내면적 고통조차 완벽하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가진 건축물이나 법률이라는 낡고 딱딱한 하드웨어는 언제쯤 저 첨단 소프트웨어들의 부드럽고 섬세한 공감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는 나는데 하드웨어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유군요. 어쩌면 진짜 장애를 앓고 있는 건 휠체어를 타거나 안내견에 의지하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제자리에 멈춰버린 우리 도시의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들과 그 속에 굳어버린 편견 아닐까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물리적 공간과 제도가 기술이 열어준 공감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진정한 공존은 요원할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묵직한 화두네요. 오늘 이 넓고도 깊은 지식의 바다를 끝까지 함께 항해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는 흥미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엮어 일상과 사회를 꿰뚫어 보는 의미 있는 맥락을 함께 짚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넓어지는 만큼 세상의 장벽도 조금씩 낮아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더욱 놀랍고 날카로운 통찰을 한가득 안고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적이고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